Strike is underway here in France. Was sind die wichtigsten Lehren? Die regierende liberal-demokratische Partei which leads to the foreign workers crisis. 새벽 3시. 경보음이 사무실을 갈랐습니다. 빨간 불빛이 천장을 덮었어요. 저는 빅터 스톤입니다. 미국 국방청 전략실, 20년간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분석가죠. 하지만 그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긴급 시뮬레이션 결과 마이너스 코드 레드. 화면을 여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전체 공급망 붕괴 시나리오. 연쇄 반응 72시간. 경제 손실 예측 불가. 그리고 단 하나의 중심점.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만도. 그 이름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30분 후 파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결과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분 후 베를린. 확인했습니다. 1시간 후 런던. 신이시여. 도쿄에서 마지막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무릎 꿇었다는 걸요. 의존도 43%? 아닙니다. 대체 불가율 67%? 그것도 아니었어요. 진실은 더 단순했습니다. 그들 없이 세계는 멈춥니다. 완전히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가안보국 부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잃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답했죠. 우린 애초에 쥐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빅터 스톤입니다. 미국 국방청 전략실에서 20년간 국제안보를 분석해왔습니다. 테러, 전쟁, 경제 제재까지 수많은 위기 신호를 읽어왔죠. 중동의 분쟁 징후를 예측했고 동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일엔 놀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그랬어요. 새벽 3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컴퓨터가 비명을 지른 겁니다. 빨간 알림창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긴급 시뮬레이션 결과, 즉시 확인 요망.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쏟았어요. 하지만 화면 속 숫자를 보는 순간 커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 제목은 평범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공급망 붕괴 시뮬레이션 최종 결과.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래프 하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선이 한 점으로 모였어요. 중심 노드, K-네이션.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오류겠거니 했죠. 데이터 입력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횟수를 확인했어요. 3번.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다시 숫자를 봤습니다. 주요 자원 의존도 43%. 기술 부품 대체 불가율 67%. 공급망 차단 시 연쇄 붕괴 예상 시간 72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한 나라가 이렇게 중심이 될 수는 없어.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유럽 정보센터에 연락했죠. 파리 지부 책임자가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도 방금 받았습니다. 같은 보고서요. 베를린과 런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분석팀이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한 나라가 시스템의 중심에 있다. 오전 8시 긴급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국방부 차관, 재무부 장관,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래프를 띄웠어요.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할수록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3번 검증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방어가 아니라 존재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세계 질서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오후 K-네이션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집중했죠. 저도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은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협박이 아닌 합리로 협상하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죠. 협박이 아니라 합리라는 말은 그들이 이미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합리로 협상한다는 건 그들 없이는 세계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죠. 다른 이는 책상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 속보가 쏟아졌어요. 각국 정부가 긴급 성명을 준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봤죠. 그 문서를 본 순간 제 머릿속 지도가 새로 그려졌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흔들렸어요. 한 나라가 시스템의 축이 될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설계했던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치밀하게요. 나는 믿기 싫었지만 사실은 이미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총 없는 전쟁. 그리고 그날 새벽 세계는 K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게 더 불안했죠.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국제투자회의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주요 25개국 대표들이 모였죠.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신규 인프라 투자 협정. 거액이 오갔어요. 각국은 서명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악수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한 나라씩 단상에 올라 펜을 들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한 나라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K-네이션 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K-네이션 대표는 침착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그 무게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들은 협박을 분석하고 있다는 걸요. 회의는 휴회됐습니다. 복도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속삭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그날 밤 제 이메일에 익명의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어요. 제목만 있었습니다. 필요의 경제학.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K-네이션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전략 자원 축적 현황이 적혀 있었죠. 반도체 핵심 소재 자립률 92%, 배터리 원자재 확보율 87%, 첨단 제조 장비 국산화율 75%.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페이지마다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요. 대체 불가능을 설계했던 겁니다. 다음 날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누군가 그 보고서를 유출했던 거죠.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K-네이션의 숨겨진 전략. 대체 불가능의 설계. 의존이 아닌 필요의 경제학. 세상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죠. 이건 계산된 전략입니다. 경제 구조의 전복이에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존한 건 동맹이 아니라 편이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방청 내부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한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소 20년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이는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죠. 우리가 놓쳤다는 걸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구조의 전복이에요. 그들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를 만들었죠.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 호텔방 창문 앞에 섰습니다. 아래로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죠.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배했다고 믿었습니다. 힘으로 통제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관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조용히, 보이지 않게요. 우리가 의존하게 만들고 필요로 하게 만들면서요.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힘은 숫자가 아니라 필요에서 나온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읽을수록 명확해졌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을 위해 만들었어요. 복종하지 않기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세계를 바꿨죠. 조용히 하지만 완전하게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냉정한 분석가가 아니라 한 명의 목격자가 됐습니다. K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존재해야 존중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존재를 증명했어요. 숫자로, 기술로, 필요로요. 그 보고서 한 장이 제 25년의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걸 깨닫게 했죠. 힘은 총이 아니라 필요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세계는 그 필요의 중심에 K-네이션을 두고 있었습니다. 초대장이 도착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K-네이션 정부명이었죠. 국립첨단기술연구소 방문 초청.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진실을 봐야 했죠. 비행기는 12시간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졌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내내 생각했죠. 그곳에서 뭘 보게 될까? 그들은 왜 날 초대한 걸까? 공항은 깨끗했습니다. 효율적이었어요. 안내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죠.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산자락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국립첨단기술연구소.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반사돼 눈이 부셨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서 젊은 연구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회색 실험복을 입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미스터 스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건넸죠.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실험실이 보였어요.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물었습니다. 여긴 뭘 만드는 곳입니까? 연구원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여긴 무기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존중을 만드는 곳이에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 실험실에 들어갔습니다. 드론들이 정렬돼 있었어요.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작은 건 손바닥만 했고 큰 건 차만 했죠.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재난 구조용입니다. 지진이나 화재 현장에 투입되죠. 벽면에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먼저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필요한 걸 먼저 만든다.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남이 주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두 번째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신소재 개발실이었어요. 투명한 패널들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하나를 들었죠. 이건 차세대 배터리 소재입니다. 기존보다 3배 오래가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놀랍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린 20년 동안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남들이 팔아주길 기다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만들었죠.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실험실은 자동화 시스템실이었습니다. 거대한 로봇팔들이 움직였죠. 정밀하게, 오차 없이요. 모니터엔 수많은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봤죠. 뭡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복종하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복종은 생존이 아니다. 창조가 생존이다. 이게 그들의 신념이었죠. 그리고 그 신념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투어가 끝났습니다. 연구원이 저를 옥상으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탁 트인 전망이 펼쳐졌죠. 도시가 발 아래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뤘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모든 빛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요.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죠. 효율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예술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만들었습니다. 존중받기 위해선 먼저 필요로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이건 기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요. 전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만 달라졌죠.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혁명이 아니군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단지 누군가는 현실을 재설계한 것뿐이죠. 저는 그 말에 전율했습니다. 한 국가가 이토록 차분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체계적으로요. 존중은 가장 강한 방패이자 가장 비싼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록자가 아니라 증언자가 됐습니다. K-네이션에서 돌아온 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휴식은 없었어요. 금요일 새벽 2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가안보국 부국장이었죠. 즉시 오십시오. 폐쇄회의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출입구엔 무장경비가 서 있었죠. 신원을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냉기가 흘렀어요. 아니, 냉기가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국가안보국, 재무부,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죠. 잠을 못 잤다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누군가 문을 닫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죠. 국가안보국 부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동맹이 생겼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세계 지도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익숙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각각의 의미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데이터 의존도였습니다. 파란색은 기술 공급망이었죠. 노란색은 신뢰 지수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석유 대신 데이터, 군사 대신 기술, 무기 대신 신뢰. 세계의 패권 지도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까?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3개 기관에서 교차 검증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입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가만히 지도를 봤습니다. 모든 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K-네이션. 그 이름이 지도 중앙에 있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의 중심처럼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 장짜리였죠. 하지만 무게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걸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비공개 문서입니다. 제목은 상호 의존 지수입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프의 정점엔 K-네이션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명확했어요. 기술 의존도 78%, 공급망 연결도 82%, 대체 가능성 15%.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감시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우리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피험자였죠. 에너지부 차관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저는 그를 봤어요. 우린 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힘의 정의가 바뀌었죠. 그가 책상을 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고서 한 장이 제국을 흔들 수 있다면 그건 제국이 오래된 증거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는 걸요. 국가안보국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해결책은 뭡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해결책이 아닙니다. 적응입니다. 우린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원이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꺼졌습니다. 회의실이 암흑에 잠겼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무슨 일입니까? 복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서버실에서 경고 메시지가 들렸죠. 네트워크 차단. 원인 불명. K 프로토콜 감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전이 아니었어요. 권력의 재부팅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술팀이 뛰어들어왔어요.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네트워크가 차단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의 중심은 총이 아니라 코드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어요. 전원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계 질서의 전원이 꺼진 겁니다. 10분 후 전기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모두가 알았습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요. 누가 이 시대의 주인인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며 중얼거렸죠. 난 이제 방관자가 아니다. 관찰은 끝났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앞길은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정전 사건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어요. 암호 같은 것이었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료를 다시 뒤졌어요. K-네이션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눈이 침침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문서에서 이상한 단어를 발견했어요. 레비아탄. 코드네임이었습니다. 각주에 작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이 없었죠. 저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모았어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조각조각 정보가 모였죠. 레비아탄은 K-네이션 내부 프로젝트였습니다. 극비 등급이었어요. 접근 권한자는 10명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났죠. 월요일 밤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레비아탄에 대해 알고 싶으면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해킹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안보국 소속이었어요. 그는 주저했습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죠.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결국 동의했어요. 수요일 새벽, 우리는 K-네이션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였어요. 하지만 깊이 들어갔습니다. 일반인이 볼 수 없는 계층까지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레비아탄의 흔적을요. 그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시스템 같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공급망, 무역량, 자원 흐름, 기술 이전. 모든 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전문가가 코드를 분석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예측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설계 시스템입니다. 레비아탄의 목적이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세계 주요 산업국의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둘째, 위기 발생 시 자동으로 대체 루트를 제시하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누구도 K-네이션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세계를 설계하는 권력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상호 의존을 자동으로 디자인하는 코드였죠. 그들은 세계가 자신들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차원에서요.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코드는 15년 전부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15년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는 이미 재설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코드가 흘러갔어요. 숫자와 기호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그 코드는 전쟁보다 조용했고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레비아탄이 만든 시나리오들이 나타났어요. 112개국의 공급망 지도였습니다. 각 나라의 취약점이 표시돼 있었죠. 그리고 그 취약점을 보완하는 경로가 모두 K-네이션을 거쳤습니다. 이건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공존의 강요였어요. 가장 정교한 형태의 힘이었습니다. 총으로 위협하지 않았죠. 대신 필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세계를 묶었어요. 저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20년 동안 국제 안보를 분석했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었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전쟁. 폭발음은 없었습니다. 대신 세계의 그래프가 바뀌었죠. 조용히, 체계적으로요. 레비아탄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우린 그 안에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레비아탄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외면한 진실의 이름일 뿐입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동시에 각성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의존을 디자인했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죠. 누가 이 구조를 꺼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가 이미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레비아탄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평범함 아래에서 세계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레비아탄을 발견한 다음 날, 저는 다시 K-네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초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더 봐야 할 것이 있었죠. 그들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밤을 샜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레비아탄의 코드가 계속 떠올랐죠. 그 시스템이 의미하는 것.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모든 게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연구소가 아니었어요. 정부 청사였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같았죠. 연구소 옥상.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갔죠. 20층, 30층, 40층.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상층까지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옥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난간으로 걸어갔죠. 도시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일찍 오셨군요.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볼 게 있어서요. 그가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진실은 이미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레비아탄 말입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만든 겁니까? 그 시스템을요.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우린 미국이 필요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세상이 필요로 하게 됐을 뿐이죠. 우린 그저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기술이었고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필요로 하게 됐다. 그 표현이 정확했어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선택도 아니었죠. 그냥 현실이 된 겁니다. 그들이 있어야 세계가 돌아가는 현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빛이 도시를 비췄어요. 건물들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수천 개의 창문이 햇살을 받아 빛났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요구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필요로 할 때 만들어지는 거죠. 연구원이 저를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는군요. 저는 도시를 다시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을 지탱하는 건 평범하지 않았어요. 기술이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철학이었습니다. 복종하지 않기 위해 창조한다. 존재해야 존중받는다. 그 신념이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존중을 구하지 않았군요.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만들었죠. 그게 우리가 배운 유일한 생존법이었어요.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나왔어요. 아침 미팅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가볍게 인사했죠.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걸요. 조용히 묵묵히요. 총이 잠들 때 존중이 깨어난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어떤 보고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존중의 공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죠. 좋은 제목이네요.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도시를 봤어요. 빛이 완전히 퍼졌습니다. 어둠은 사라졌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존중의 공학. 첫 문장을 썼습니다. 복종은 일시적 평화를 준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다음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영원한 안전을 만든다. 완벽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잠도 거의 안 잤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 깨달은 것, 모든 걸 담아야 했죠. 20년 경력의 결산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필요의 다른 이름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지금 그 균형점 위에 세 개가 서 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서곡이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안 보는 기술이 아니라 신념에서 온다는 걸요.
빛은 소리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혁명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조용히 완전히 세상을 바꿨죠. 존중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걸 이제 막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수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목요일 오후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소는 백악관 지하 전략회의실이었죠. 규모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25개국 대표가 모였어요. 회의실은 거대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이 중앙에 있었죠. 각국 깃발이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뒤에 앉았어요. 참관인 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명확했죠. 진실을 말하는 것.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니,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죠. 각국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영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프랑스 대표가 받았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독일 대표가 책상을 쳤죠. 이건 항복과 다를 게 뭡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각자의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왔죠. 우린 그들 없이 돌아갈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국 국무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스톤, 설명해 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어요. 태블릿을 들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제목이 떠올랐죠. 상호 의존 시뮬레이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건 통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공존의 설계입니다.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각국의 공급망이 표시됐습니다. 모든 선이 한 점으로 모였어요. K-네이션.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지배가 아닙니다. 필요입니다. 일본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필요를 만든 건 그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의존이, 우리의 편의가 이 구조를 만들었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이 나타났어요. 시나리오 1, K-네이션 배제 시. 공급망 붕괴 72시간. 경제 손실 3조 달러. 회의실이 숨을 삼켰습니다. 시나리오 2, 협력 구조 유지 시. 안정성 95%. 상호 성장률 연 6%. 숫자는 명확했어요.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권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주권은 고립이 아닙니다. 연결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는 증거로 말했고 그들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한 장성이 일어났습니다. 사성 장군이었어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항복이야, 스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질서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닙니다, 장군. 이건 진화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질서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변해야 살아남죠. 우리가 선택할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장성이 다시 앉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저항에서 수용으로요. 호주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균형 협정 초안이 나타났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전원이 꺼졌어요. 갑자기였습니다. 암흑이 찾아왔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뭡니까? 경비들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10초 후 벽면의 스크린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스크린이 동시에 작동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균형 협정. 더 구체적이고 더 완성된 버전이었어요. 각국의 역할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뤘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레비아탄이었어요.
시스템이 움직인 겁니다. 세계에 제안을 던진 거죠. 협력하거나 고립되거나. 선택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현실이군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영국 대표가 한숨을 쉬었죠. 그렇다면 협상합시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패권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을 논했어요.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안정을 말했습니다. 모든 제국은 무너질 때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이건 새벽이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후 6시였죠.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항이 아니라 수용이었습니다. 그날 권력의 언어가 변했습니다. 명령에서 존중으로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세상은 소리 없이 새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쟁이 끝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폭발음이 아니라 서명 소리였죠. 회의 이후 48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달랐습니다. 폭풍전이 아니라 변화 후의 고요였죠. 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균형협정이 발효됐습니다. 25개국이 동시에 서명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행사는 없었죠. 단지 각국 대표들이 조용히 펜을 들었을 뿐입니다. 협정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공급망 공유, 기술 협력, 데이터 교환. 각국은 자신의 강점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강점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중심인지 묻는 사람은 없었죠. 모두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어요. 새로운 질서의 탄생. 협력의 시대. 존중 기반의 안보.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지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경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경계가 아니라 연결점이 됐죠. 각 나라는 섬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노드가 된 겁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존중의 기학.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머물렀죠.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힘은 직선이 아니다. 잠시 멈췄어요. 다음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곡선이며 교차점에서 평화를 만든다. 완벽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을 담았어요. K-네이션의 연구소, 레비아탄의 코드, 회의실의 긴장,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균형. 모든 순간이 보고서에 녹아들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이 워싱턴 도심을 비췄죠. 고층 빌딩들이 은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언어였다는 걸요. 세계와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필요로, 위협이 아니라 존중으로 말하는 언어였죠.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나는 평생 전쟁의 원인을 분석했다.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이제 평화의 구조를 본다. 계속 입력했습니다. 복종은 안전을 팔았고 존중은 미래를 샀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끝났습니다. 20년의 여정이 한 편의 보고서로 완성됐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국방청, 국무부, 백악관에 전송했어요. 제 임무가 끝난 겁니다. 이제 나의 임무는 분석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완수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국방청 건물을 나섰죠.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주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의 경보음, 충격적인 데이터, K-네이션의 연구소, 레비아탄의 발견, 긴박한 회의, 그리고 균형 협정.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는 승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꾼 방식을 기록한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완전히요.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균형 협정 발효 첫날, 세계 증시 동반 상승. 각국 정상 축하 메시지. 평화로운 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는 사라졌지만 균형이 남았다는 걸 알았죠. 총성은 멈췄지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존중은 총보다 오래 산다는 걸 세상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조용했습니다. 편안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죠. 그날 이후 세상은 한 단어로 정의됐습니다. 존중. 그게 새로운 질서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빅터 스톤입니다. 20년 동안 전쟁을 연구했고 오늘 처음 평화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존중의 시대라고요. 힘은 두려움이 아니라 필요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균형점 위에 세계가 서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의 서곡일 뿐이죠.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조용한 세상이 울립니다. 그 소리가 미래를 향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기록합니다. 영원히요.